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감정평가론 공부하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초입문서 있죠? 여기서 교재는 10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감정평가론은 보통 2주에 걸쳐서 하거든요. 정규 수업이라면. 근데 이제 이번에 입문 과정은 3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한 영역씩 이렇게 8주가 나와가지고 한 영역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칠게라도 다 설명하는 거는 쉬운데 이걸 세부적으로 이 교재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한다고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 핵심적인 줄기만 잡아서 감정평가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감정평가론이 28회 때 시험에서 7문제가 나왔는데 7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이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감정평가론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쭉 3시간 동안 그 감정평가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쭉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하는 게 부동산 감정평가론입니다. 근데 감정평가라는 게 이 감정평가라는 말이 감정이란 말하고 평가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면 이 감정이 이제 감정평가도 이제 일본 말인데 이 감정이라는 게 이게 거울 감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그 다음에 평가는 그것을 이제 금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합성됐어요. 감정평가라는 말이. 그래서 요 감정하고 평가란 말이 원래는 따로 있었어요. 과거에 1989년도에 이전까지는 감정평가사 제도가 자격시험 제도로 없었습니다. 없고 요때 1회예요. 1회. 공인중개사는 1985년, 감정평가사는 1989년도에 제도가 생겼거든요. 근데 요때 이전까지는 그 토지평가하는 사람은 토지평가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담보물 감정하는 사람은 공인감정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라는 이름으로 1회 시험 본 거는 89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이 감정평가사는 매년 시험을 받고 공인중개사는 그 중간에 2년마다 한 번씩 시험 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회차는 똑같습니다. 올해도 감정평가사 28회고 그 공인중개사도 28회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회차는 똑같은데 감정평가사 시험이 조금 나중에 생겼습니다. 89년도. 자, 그러면 감정하고 평가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보면 감정은 어떤 물건의 진위가 어떠냐,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 다음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런 걸 판정하는 거죠. 판정하는 거고,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평가인데, 사실은 말이죠. 이 감정하고 평가를 이렇게 나누기는 굳이 나누긴 하지만 이게 나눈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정을 해서 어떤 물건이 진짜냐 가짜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판정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금액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아야지 금액으로 평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요.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감정평가라는 말을 그냥 한꺼번에 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감정평가사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을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1차 시험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테스트하는 게 1차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뭐 공시법, 세법, 공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중개사법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건 실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1차, 2차로 나누는 게 아니라 1차는 기초적인 소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이 1차고 2차는 실무예요. 그래서 중개사법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공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실무적인 영역이고. 근데 기초적인 소양을 물어보면서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 깊이 있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걸 수 있는데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재무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수준에서 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2차 시험에 감정평가 이론 실무가 2차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감정평가 실무가 있어요. 감정평가 보상 실무가 다 2차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낸다고 하는 거는 좀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개념 없이 그렇게 내기도 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할 거냐.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신이 피곤해져요. 심신쇠약에 걸려. 나중에 심신상실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웨이트를 딱 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개중에 그걸 범위를 벗어나서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인생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그 세상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뭐 그렇게 뭐 세상에 이렇게 괴로운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평가 영역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에 관련된 책들도 시중에 나가서 뭐 전문적인 책 보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거 들춰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서 연습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 7문제, 6문제 나오는데 꼭 다 풀어야 됩니까? 한두 문제 틀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가 왜 필요한가가 이제 앞부분에 기술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분필 감정평가사 없잖아요. 옷 감정평가사 없거든요. 신발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재화는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결정해줘요. 시장이. 근데 문제는 부동산은 합리적 시장이 없어요. 부동산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뒤통수 맞을지 몰라. 그리고 부동산을 속속들이 다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건 가격이 얼마 수준이다라고 정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너무 복잡해. 우리가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요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용어를 지금부터 잘 배우셔야 돼요.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만드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뀌면 어떤 요인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이 바뀌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도로 하나 새로 나면 부동산 가치 바뀝니다. 법규 하나가 바뀌면 주차장법 하나 바뀌면 주차장법도 필요 없어요. 주차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 바뀌어도 가격이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가 어떤 학교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그걸 가늠해가지고 가격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은 사회성 공공성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격이 선정돼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가격이 한번 정해지면 이거에 따라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는 공공성 측면에서 영향이 꽤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또 세금 매길 때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한번 매겨지면 그거에 따라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감남을려가 그냥 임의대로 정해진 가격을 공신력 있는 가격으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거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주된 원인이다.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기능이 있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정책적 기능 또는 일반 정책 기능하고 경제적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 이거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일반 경제 기능이 아닌 것, 다음 중 부동산의 정책적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냈어요. 아니면 다 그냥 부동산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책적 기능은 4가지가 중요하고 경제적 기능은 3가지 기능이 중요한데 이걸 지금부터 뭐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시험 보기 전에 요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머릿속에 담아가면 됩니다. 일단 정책 기능은 4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을 적절한 가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조차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개별공시가나 표준지공시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표준지공시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를 해서 지자체에 쫙 내려보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땅에 전부 다 가격 매겨요. 그래서 가격을 매겨서 5월 30일 날까지 다 발표를 합니다. 시군구청장이. 그러면 그걸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그거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 날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한 달 있다가 재산세 고지서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격이 적정하게,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정하게 발표가 되면 그거를 눈치를 보면서 시중의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손실보상이나 과세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건데, 손실보상은 어느 지역을 수용지역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국가에서 필요해서 땅을 매입해 들어간다. 전면 강제 매수한다 그럴 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때 보상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 매길 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손실보상이나 과세 합리화, 세금 매길 때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그 기능을.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하는 거는 정책 기능에 들어간다라는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제 기능은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경제 기능은 책에 따라서 5개, 6개씩 붙여놓는 책도 있어요. 자, 그런데 3개 정도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인데, 여기서 배분이란 말 나오죠. 배분이란 말 나오면요, 이 배분은 전체가 전부 다 경제 용어예요, 이거. 배분하면 경제 용어라는 사실을 알아놓으세요. 배분하면 무슨 뭐 누구한테 배급 주고 하는 거니까 약간 정치적인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배분이라는 게 시장이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경제 용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질서 확립시키거나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신력 있는 가격이 있음으로써 이게 그냥 막만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설팅 할 때 이 땅을 살까 말까, 이 주택을 투자할까 말까 결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 공시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 있죠. 공시된 주택 가격 같은 걸 보면서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기능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가에 분류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 쫙쫙쫙 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항상 수업하는 방식이 먼저 중요한 걸 먼저 해.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시험에 먼저 나올 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른 거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평가를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감정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나눠 놓느냐 이거죠. 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과학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science라고 그래요. science라고 한다. science라고 하는데, 이때 이런 말 하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싸이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컷이에요. 자르다. 이런 뜻이야. 과학이란 말도 과자가요, 이때가 벼화자고, 이게 되박을 얘기하는 북두칠성할 때 두자야. 그 뭐냐면 이렇게 산더미 같은 있는 곡식 알곡을 이렇게 되로 되는 거예요. 되로 되는 학문이다 이거야. 그 결국 나누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과학이란 말도. 그래서 이걸 사이언스를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정한 다음에 그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평가도 이렇게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류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토지 분류 나오죠. 건부지가 뭐고 나지가 뭐고, 후보지가 뭐고 이행지가 뭐고, 필지가 뭐고 획지가 뭐고,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공법에서도 나누지 않습니까? 공법에서도 대한민국 토지를 갖다가 도시지역, 뭐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식으로 농림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다시 뭐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뭐 주상공록으로 나누고, 주거지역의 경우에 뭐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거기서 1종, 2종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게 나누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평가도 분류를 해서 나눕니다. 나눌 때 일단 수없이 많아요. 나누는 것도. 근데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개념 알아야 될 게 현황평가하고 조건부평가예요. 현황평가라는 뭐냐면 어떤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이 현재 상태 그대로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현황평가. 근데 현황평가가 모든 감정평가의 원칙입니다. 모든 감정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이에요. 아무 말도 없으면 다 현황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지적법상 예를 들어서 또 토지대장 띄워보니까 이게 전이야, 전. 전은 밭이란 뜻이죠. 근데 전인데 실제로 이용되는 거 보니까 창고로 쓰고 있어. 창고로 쓰고 있어.
그러면 실제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전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사용은 창고로 돼 있어. 그러면 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까? 창고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까? 그렇죠. 창고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현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법률적인 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용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조건부 평가거든요. 조건부 평가라는 건 뭐냐면 현재는 그 상태가 아니야. 현재는 그 상태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얼마일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조건부 평가예요. 즉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거죠. 현재 전이에요. 현재 이용되는 거 분명히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동네가 전부 다 이 주변이 전부 다 개발되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한 몇 년 지나면 한 2, 3년 지나면 분명히 개발되는 게 거의 확실해. 그렇다면 이 땅 주인이 지금 현재는 전인데 밭인데 앞으로 택지가 되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택지가 되면 이게 얼마가 될지 정말 궁금하니까 감정평가사한테 이거 만약에 택지가 되면 얼마일까요? 궁금해 죽겠습니다.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가 그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하면 택지라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합니다. 장래 불확실한 어떤 사태 발생을 전제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부 평가는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현재 상태 아닌데 미래 어떤 상태가 될 것을 가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기한부 평가하고 소호 평가는 이건 시점에 관한 거예요. 시점. 기한부 평가는 장래 일정 시점 평가하는 거예요. 소급 평가는 소급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일정 시점 평가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평가는 현재 상태 그대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기준 시점을 가지고 하는 건데 미래 일정 시점이면 지금 얼마가 될까? 이렇게 궁금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한부 평가라고 하는데 기한부 평가는 별로 안 써요. 근데 소급 평가는 가끔 가다가 씁니다. 소급 평가는 어떤 사람이 토지 사기를 당했어. 한 5년 전에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근데 피해 산정을 해야 돼. 지금 보상액을 선정해야 돼. 피해 배상액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5년 전에 얼마나 피해받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 땅이 5년 전에 얼마였는지 평가를 좀 해봐라. 그럼 5년 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소급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소급평가는 과거 일정 시점 기준의 평가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런 겁니다. 평가는요, 물건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그 물건이 하나다. 토지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로 평가해야 돼. 한 개로. 두 개다. 그러면 두 개로 평가해야 돼. 세 개다. 세 개로 평가해야 돼. 네 개다. 네 개로 평가해야 돼. 물건마다 따로따로 평가해야 됩니다.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평가하는 걸 개별평가라고 그래요. 근데 개별평가는 감정평가라는 규칙이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건 원칙이니까. 원칙입니다. 이게. 개별평가가 원칙이야. 모든 평가 대상 물건은 물건마다 평가할 때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이걸 개별평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시험에 나와요. 예외가. 첫 번째 예외는 어떤 거냐면 하나인데 둘로 쪼개서 평가하는 거 있다. 이거야. 하나인데 두 개 이상으로 쪼개서 평가하는 거 있어요. 가끔 나와요. 요거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재작년인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인데 두 개 이상으로 쪼개서 평가하는 게 뭐냐면 구분평가예요. 이 구분이란 말을 잘 해야 돼요. 구분이라는 말하고 요걸 바꿔서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바꿔서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읍하고 기억만 달라. 에? 근데 부분평가는 따로 있는 겁니다. 구분평가하고 부분평가 바꿔서 잘 내요, 시험에. 그러면 구분평가는 뭐냐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하나야. 한 필지예요. 소유권이 하나고 번지수도 딱 하나야. 그런데 이게 땅이 커. 땅이 커가지고 실제로 여러 용도로 나눠서 사용하니까 가치가 달라. 실질적으로 보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쪼개서 평가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한 필지라고 해서 하나로 무조건 평가하는 게 아니야. 부동산 평가는 현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면 쪼개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한다. 큰 땅이 있는데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고 이쪽은 뭐 택지로 쓰고 있고 이건 과손하고 있다. 근데 한 필지야. 그러면 하나로 평가하면 안 돼요. 세 개로 쪼개서 평가한다 이거죠. 왜? 가치를 달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의 번지수로 구획되어 있는 한 필지라도 실제로 여기서 세 개의 획지가 있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 그러면 필지가 획지보다 이 경우 큰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자 항상 획지별로 평가하는 거예요. 획지가 기본적으로 가치가 비슷한 것들이 획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필지라도 쪼개서 평가해야 돼요. 이런 것을 구분평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외가 있죠. 또 예외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물건인데 하나로 합쳐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일괄평가라고 그래. 일괄평가. 일괄평가. 이거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물건인데 분명히 얘네들이 일체로 거래돼. 한꺼번에 거래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용도상, 이용상 불가분성이 있어. 불가분이 무슨 뜻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다. 가분, 나누는 것이 불가하다. 그렇지. 가분, 나누는 것이 불가하다. 나누는 것이 나눌 수 있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불가능해. 자, 이런 것들은 여러 개의 땅이라도 하나로 합쳐서 운명 공동체니까 한꺼번에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 3개의 땅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그냥 이 땅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3개로 쪼개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하나의 건물,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하나의 건물을 지었어. 백화점이. 1번지, 2번지, 3번지 타 앉고 그 걸타 앉아가지고 백화점 건물 한 동을 지었다. 그러면 1번지, 2번지, 3번지는 이게 따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래할 때로 일체로 한꺼번에 거래해야 돼. 요것만 따로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체로 거래될 수밖에 없고 용도상 불가분성이 있다고요. 그럼 1번지 따로, 2번지 따로, 3번지 따로 평가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평가합니다. 1, 2, 3번지를 한꺼번에 평가한다. 용도상 불가분성, 일체로 거래된다. 이럴 때는 일괄평가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평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분평가하고 하나가 독립평가예요. 근데 부분평가라는 거는 요건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평가가. 독립평가가 독립평가가. 부분평가는 있는데 독립평가는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일본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평가하고 독립평가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한번 보죠. 자, 지금 여기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 그러면 이런 땅을 뭐라 그래요? 건부지라고 그래요.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면, 건물 위에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건부지라고 그래요. 그냥 건부지. 얘도 건부지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평가나 독립평가나 일단 이해할 때 공통적인 건 뭐냐면 건물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건물이 있는 땅인데 땅만 평가하는 거예요. 땅값만 일단 평가하는 거예요. 땅값만 평가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땅값만 평가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어. 일단 땅값이 건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안 받느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분명히 있어. 근데 땅값만 지금 산정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건물이 토지에 영향을 주는 걸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주지 않는 걸로 인식하느냐 이런 건데 되게 일반적으로 보세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땅 위에, 땅만,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땅만 있는 거 하고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땅값만 산정한다고 할 때 건물이 있는 땅이 비싸겠어? 그냥 맨 땅이 비싸겠어요?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맨 땅이 비싸. 맨 땅이 나지가 더 비싸다고. 건부지보단 나지가 비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항상 땅값을 산정할 때는 나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은 변해 안 변해? 기준 이러면 기준이 체육 시간에 여러분들 체육할 때 말이죠. 체육 선생님이 너 기준 그러면 기준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좌우 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럼 기준이 막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나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지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나지는 기준이기 때문에 나지냐 건부지냐. 자, 대개 보세요. 맨 땅,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맨 땅이 비싸냐 건물이 있는 땅이 비싸냐. 맨 땅이 비싸요. 그런데 이건 기준이잖아. 이건 기준이기 때문에 맨 땅이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건부지가 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건부지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나지가 비싸다 이런 표현 안 쓰고 건부지가 싸다.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는 땅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건부감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건부감가. 자, 그러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건부감가가 일어나. 그래서 땅값만 산정할 때 건물이 있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건부감가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이나 아니면 뭐 보상지역으로 된 데는 건부 증가가 일어나기도 하죠. 어쨌든 부분평가는 땅값만 산정하되 건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건물의 영향을 인정해서 건부감가, 건부증가 이걸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부분평가예요. 근데 독립평가는요. 건물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건물이 진짜로 있는데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으면 건부감가나 건부증가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는데 없다고 보는 거야. 가정을.
가정을 없다고 하는 거니까 낮이로 보는 거예요. 낮이 상정평가예요. 그래서 독립평가는 그 위에 건물이나 기타 정착물, 구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땅은 독립돼 있다. 이렇게 보고 땅값만 산정하는 게 독립평가예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평가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세요. 자, 부분평가는 일부분만 평가할 뿐이지 전체 건물이 있다는 것도 다 감안해서 땅값을 산정하는 거죠.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거죠. 현황평가죠. 그런데 독립평가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거죠. 건물인데 낮이로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평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평가예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자녀지 보상평가할 때 씁니다. 다시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뭐 어떤 지역인데 정부가 이만큼 수용을 했다고 쳐요. 수용을 했는데 여기 개별 A라는 사람의 소유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 전체가 100평이었어요. 100평이었는데 90평은 수용되고 10평만 남았어. 10평. 10평은 수용 중에서 빠졌어. 그러면 이만큼 수용이 됐으니까 이만큼 남잖아요. 그럼 이걸 자녀지라고 한다고. 자녀지. 그러면 이거 자녀지 아무짝에도 못 쓰잖아요. 10평이면. 국가가 보고 이거 사주셔 하면 사줘야 된다고. 자녀지의 경우에는. 근데 사줄 때 이걸 보상해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10평이라고 생각하고 10평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10평 기준으로 평가하면 똥값 나옵니다. 10평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러니까 평가할 때 어떻게 돼? 전체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다음에 10평만큼의 가치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부분평가야. 그러니까 전체를 감안해서 일부의 가격만 뽑아내는 게 부분평가라고. 근데 만약에 이걸 독립평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요? 요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요렇게. 독립평가는 다른 건 없다고 보고 요것만 있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10평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부분평가하고 독립평가가. 독립평가는 다른 요소가 없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대상물만 있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씁니다. 표준지는 대한민국 토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2천 몇백만 필지가 있어요. 대한민국 땅이 2,800만 필지인가 정도 돼요. 이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2,800만 필지. 건물이 한 3천만 필지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땅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우리나라 인구수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토지가 한 2,500에서 2,80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인데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모든 토지를 다 뽑아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본되는 토지를 50개를 뽑아요. 그래서 50만 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한다. 그걸 표준지라고 그래요. 근데 표준지에는 땅값을 산정한 거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땅도 있다고. 그럼 건물이 있는 거 감안해가지고 땅값 매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다 없다고 보고 평가해요.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쓴다. 이렇게 알아놓는데 지금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우리가 이게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부딪혀가면서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평가의 분류를 봤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는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격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가격은 뭐 하나밖에 더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감정평가사는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는데 요게 조금 더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중요한데 책에는 빠졌어 지금 우리 교재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은요. 감정평가사한테 어떤 사람이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무런 조건이 안 붙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구합니다. 정상가격을 정상시가라고도 하고 적정가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교재에서는 시장가치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멀 프라이스, 정상가격 또는 시장가치 이렇게도 얘기해요. 시장가치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시장가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어떤 것이냐. 어떤 이 정상가격 또는 시장가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지금 알아봐야 돼요. 감정평가사 구하는 가격, 저 가격. 감정평가사 여러분들 가격이요. 자, 보세요. 여기 똑같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요 앞에 있는 여사님한테 가격 매기라 그러면 알아서 그냥 매기세요. 그러면 매긴 가격하고 요 분한테 다 다르다고. 그럼 그 가격이 정체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가격을 매기는데 꼭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네가 지금 가격을 매긴 거냐라는 거예요. 이때 감정평가사는 내가 매긴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한다.
하면서 정상 가격은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근거로 나온 가격이냐 그 가격이 정상 가격이. 첫 번째 그 부동산이 시장성이 있다고 할 때 아주 일반적인 시장에서 내가 매긴 가격은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이 아주 일반적인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시장에 이렇게 매물로 나와서 또라이가 아니라 그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빠꾸미들이 자연스럽게 거래한 가격이다 이거야. 에? 다시 이 물건이 시장성 있는 이 물건이 일반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기간 동안 물건이 나와서 그 빠꾸미들이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자연스러운 의사로 체결한 가격이 내가 구한 가격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지금 이 물건을 직접 팔아버리는 건 아니야. 감정평가사한테 가격을 의뢰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물건을 팔아버리면 안 되지. 판다고 가정했을 때 팔려면 시장성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감정평가사 구하는 이 정상가격은 공공용, 공익용 부동산은 정상가격으로 못 구해요. 종합청사나 청와대나 저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건 못 구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정상가격으로 못 구해요. 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그 시장은 암시장이나 지하경제시장이나 인신매매시장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장이야.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했을 때 이때 출품기간이 합리적으로 하루 만에 팔아치우는 가격 그러면 안 돼. 안 되고 일정한 기간 충분한 기간 동안 물건이 나왔을 때 이제 작자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작자들이 붙어서 수작을 할 거 아니야. 수작은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작을 하면 이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출품기간의 합리성 그럼 맞아요. 출품기간의 적정성 그래도 맞아요. 그런데 출품기간의 장기성 그럼 틀려요. 이 아파트를 내놨는데 3년 동안 내놓은 아파트야. 그러면 저 아파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품기간이 시장에 노출되는 기간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성은 아니에요. 기간 동안 나와서 그 다음에 정통한 매매 당사자가 이때 정통성은 민주주의 정통성이 아니야. 정통한 사람들. 에? 정통한 사람들. 저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정통하다 그러면 뭐라 그래? 일본 통이다. 중국에 대해서 정통하다 그러면 중국 통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통은 정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통한 사람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 안 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에? 아, 요즘에 민법에서 이런 말 안 쓰나 잘? 써요? 한정치산자, 심신상실자, 심실박약자 뭐 이런 거. 그 다음 미성년자, 젖먹이 아이 뭐 이런 건 안 돼. 영구 있죠?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이런 애들은 안 돼. 안 되고 시장이나 물건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성립돼야 돼. 협박이나 강요나 뭐 이런 거 있죠? 등에 칼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 응? 자연스럽게 자유의사로 거래할 때 객관적으로 얼마냐 이거야. 아 이런 거 왜 민사소송 사실 이게 필요 없어요. 하여튼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가격이라 된다.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제가 말이죠. 제가 우리 집에 옛날에 어려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 없는데 우리 외가 우리 큰 집에 가니까 우리 사촌 형이 내 사진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나지 않고 거기 대피해 있던 사진이 하나 딱 있어. 그러면 그 사진이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죠. 근데 저한테는 이거는 한 100만 원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 사진에서 나는 100만 원을 가격을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어린애가 흡객 사진을 내놓고 있는 사진이 어떻게 100만 원이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100만 원은 나한테만 의미가 있는데 이건 주관적 가격이죠. 근데 그 주관적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내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내는 가격은 누구에게 제시를 해도 설득력이 인정되는 객관적 가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런 요건을 맞추면 이게 정상 가격 또는 요즘에는 시장 가치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공용, 공익용 부동산도 화재가 났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낙산사가 불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산사 불났으면 피해액 산정해야죠. 얼마 정도인지 재산 피해액을 산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정상 가격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낙산사가 거래가 돼요? 그런데도
소방서 추산 얼마의 피해액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그 가격은 어떤 가격일까? 정상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가격이에요? 특정 가격입니다. 그게 특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장성 없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용, 공익용 부동산이 그런 거예요. 특수목적 부동산. 그러니까 종합청사나 뭐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거 가격 구할 필요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무슨 사찰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돼요. 거래 시장성이 없단 말이죠. 시장성 없는 부동산이라도 가격을 구할 필요는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때 구한 가격이 특정 가격이야. 그리고 또 특수한 조건이나 목적이 붙어 있는 거래에서 가격 매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잖아요. 특수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그런 거는 특정 가격이에요. 대표적인 게 경매 같은 거 할 때예요. 경매할 때 여러분들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딱 지키죠. 근데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시장을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는 거는 그건 일반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 경매에서 낙찰받을 때 판사님이 있어요, 거기. 판사 있고 그 집행관들이 있다고. 거기서 가격 선해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가격을 매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매기는 거는 정상 가격이 아닙니다. 그건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특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정 가격이 성립되는 건 대표적인 게 시장성 없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거래할 때 특수한 조건이나 목적이 붙여진 거래.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다 가격을 매기는 게 특정 가격이다. 대표적인 게 경공매 상황이나 청산이나 압류할 때 가격 매기는 거. 이런 것들이 특정 가격이다라는 거고. 자, 일본식 기준으로 또 한정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한정 가격은 우리나라에 감칙이 안 나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병합 분할 시에 생긴다. 병합 분할 시에 보통 발생한다. 그러니까 A라는 땅하고 B라는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이게 공동개발로 묶여 있어. 지구단위 계획에 보니까 지금까지 이용하는 건 이렇게 이용하지만 새로 개발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개를 합병해서 이용해라. 합쳐서 이용하라 라고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다 그러면 이 땅, A 땅, B 땅은 일반인들한테 못 팔아요. 잘 못 팔고 이제 A하고 B가 이제 거래를 해야 돼. 합병을 해야 돼. 합병을 할 때 A, B가 따로 다른 사람들한테 거래할 때 가격하고 합병을 했을 때 만약에 얘가 둘 다 1억인데 합병을 하면 3억이 된다고 쳐봐요. 어? 시장에서 이걸 따로 처분하면 1억이야. 딴 사람한테 팔면. 근데 얘네들을 두 개를 합치면 3억이 돼. 어? 그럼 요 두 당사자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1억에 내 땅을 1억에 팔까 안 팔까? 안 팔지. 안 팔지. 그럼 얘네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1억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그때 가격이 만약 1억 5천이라고 쳐봐요. A가 B한테 팔 때 1억에 팔지 않고 1억 5천에 팔잖아요. 이걸 딴 사람한테 문외한 다른 일반 시장에 팔면 1억에 팔아. 그런데 B한테 팔 때는 합병을 목적으로 팔 때는 1억보다 더 비싸게 해서 1억 5천에 판다. 그럼 1억 5천이 비합리적인 가격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비합리적인 가격이죠. 일반인들한테는 시세는 1억이잖아. C, D, E, F, G 이런 사람들한테는 1억에 팔아야 되는데 B하고 거래할 때는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이때 시장이 특정한 당사자, 거래 당사자로 한정됐는데 한정된 당사자끼리는 합리적인 가격, 그 1억 5천, 요거를 한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한정 가격은 일반적 시장에서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특정한 당사자로 한정돼 있을 때 한정된 당사자끼리는 합리적인 가격, 요걸 한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정 가격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생기냐, 나 모르겠다. 그러면 병합 분할시 생겨. 에? 병합 분할시 생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자, 이런 걸 한정 가격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에요, 이게. 자, 일반인들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고 얘하고만 거래할 때만 주장할 수 있는 가격이야. 그걸 한정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격 이론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암기해야 될 건데 나중에. 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 있는 것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물건들은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는 물건들은 이런 가치물들을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가 뭐냐면 가치는 있는데 돈 주고 살 필요 없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유재라고 그래. 자유재. 그 다음에 돈 주고 사야 되는 걸 경제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치는 있는데 돈 주고 사지 않는 게 어떤 자유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기 같은 거면 공기. 여러분들 공기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난 공기가 필요 없어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놀라웠게도 공기가 공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공짜죠? 근데 경제재라고 하면 어떻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재화는 다 경제재예요. 돈 주고 사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 한번 보죠. 물.
물, 식수, 먹는 물. 이거 100년 전, 120년, 200년 전에는 물 주고 특별한 지역 빼놓고는 돈 주고 물을 안 샀어요. 그냥 시냇물, 개울물, 뭐 우물물 이런 거 떠먹었다고. 그거 돈 받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물이 지금은 500리터에 500ml에 뭐 몇백 원씩 내야 돼. 해다 못해. 그죠? 삼다수 이런 거 산다 그러면 몇백 원은 그래도 줘야 된다고. 조그만 거 하나. 그러면 물이 원래는 자유제였잖아요. 근데 경제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자유제가 경제제가 되었을까? 즉 어떤 물건이 가격이 붙게 된 것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붙게 된 원인, 가격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가격 발생 요인이라고 그래. 에? 그럼 어떤 물건이 가격이 있으려면 이런 요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물건이 가격이 있으려면 첫 번째 쓸모가 있어야 돼. 쓸모. 쓸모라는 건 인간에게 이 물건이 만족감을 주는 능력을 쓸모라고 그래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쓸모라고 하는데, 쓸모라고 그러면 좀 촌티나잖아. 그래서 효용이라고 바꿔요. 효용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유용성이라고도 합니다. 유용성. 같은 말이에요. 효용, 유용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지를 돈 주고 안 사죠? 먼지를 돈 주고 사지 않는 거는 쓸모가 없어서 그래. 효용이. 지금이라도 먼지를, 아주 고운 먼지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먹으면 이게 장수하고 뭐 정력이 좋다더라 그러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거 드시려고 그럴 거라고. 그러면 이 먼지가 가치가 없는 거는 쓸모가 없는 그런 건데, 먼지도 만약에 효용이 발견되면 먼지도 가격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물건이든지 쓸모가 있어야 가격이 발생해요. 가격 발생 요인 첫 번째인데, 그런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 유용성, 쓸모가 용도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주거용으로서 이 쓸모가 있으려면 쾌적성이 있어야 돼. 또는 생활의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상업용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매상공가 높아야 되고, 공업용은 생산성이나 비용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쓸모가 이제 이야기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쓸모만 있다고 해서 가격이 생기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공기에 얼마나 쓸모가 있어요. 엄청난 쓸모가 있죠. 사람이 밥은 굶어도요 40일 굶어서 뭐 안 죽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40일 굶었는데 안 죽었다. 그런데 내가 공기를 안 쉬고 40일을 버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지. 40일이 아니라 4분이면 눈 튀어나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엄청 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없어. 왜 없어요? 가격이 왜 안 발생해? 너무 흔해. 그죠? 적당하게 귀해야 가격이 발생해. 공기는 그렇게 쓸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흔해서 가격이 안 생긴다고.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조금 희소해야지. 예? 그래서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상대적 희소성. 세 번째는 쓸모도 있고 희소한데 돈이 없으면 가격이 안 발생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유효수요입니다. 살의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불능력, 구매력도 있어야 그게 가격이 생기죠. 아프리카 가가지고 원시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아프리카에 원시 부족이 있어요. 옛날 부시맨처럼 콜라병 하나 들고서는 이게 뭐냐 이런 비슷한 부족이 아직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냉장고를 판다고 할 때 냉장고는 효용이 있죠. 그 다음에 희소하죠. 근데 가격은 안 생겨. 이 사람들이 화폐가 없어. 네? 그러면 가격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전성인데, 이전성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요것들은 전부 다 일반 재화는 다 여기 세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요거 하나 더 붙어요. 뭐냐면 이때 이전한다는 얘기는 법적 이전성을 얘기해요. 물리적 이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라고 하는 걸 이전시킬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이걸 떠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전성은 법적 이전성, 즉 권리가 나한테 넘어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권리가 나한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 권리가 이전될 수 있느냐.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이 나에게 넘어올 수 있고, 나에게 넘어왔다는 걸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느냐. 국가가 보호해 주느냐. 국가가 등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등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건 뭐 소유권은 얘 거였는데 네 거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마음 놓고 저 땅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 권리 이전성, 즉 법적인 이전성이 있어야 가격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가격 발생 요인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4개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가치 발생 요인 또는 가격 발생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격이 딱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생긴 가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한다고. 변하죠? 그럼 변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예요? 기억력 테스트. 가격을 오르고 내리게 만드는 요인. 금방 했어 우리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그렇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가격 형성 요인이라고 그랬잖아.
가격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 요인은 가격을 생기게 만드는 거고 생긴 가격이 오르고 내리게 만드는 요인을 형성 요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가격 형성 요인은 너무 복잡하고 많다 그랬죠. 근데 이게 끊임없이 많기 때문에 변해요. 그걸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유동성. 고정성 그러면 큰일 나요. 가격 형성 요인이 고정적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가격 형성 요인은 끊임없이 변한다. 유동성.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변해. 다 영향을 받아. 이걸 상호 관련성 또는 연관성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고 관련성 하면 뭐 상호 관련성, 상호자 붙이기도 해요. 관련성은 서로 연관돼 있다라는 건데 이 관련성을 같은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그래. 연관성.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하면 또 이거 앞뒤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우 연관성에 연관성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 두음법칙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믿으셔. 그래서 관련성이나 연관성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관련성, 상호 연관성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변하는데 이거 변하게 만드는 요인을 범주화해서 이렇게 자루에다 집어넣었을 때 세 개의 자루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일반적 요인이 있다. 부동산 가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 원리로서 일반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잖아요. 어떤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 무슨 아파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삼성 레미안 몇 동 몇 호 이 어떤 지역에 어떤 무슨 구 무슨 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에 몇 동 몇 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적인 부동산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 원리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발견되느냐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동산이 몇 년 된 거냐, 지질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형상이 어떠냐, 지형이 어떠냐, 뭐 토양이 어떠냐, 연면적이 어떠냐, 자재가 뭐냐, 부재가 뭐냐, 공법은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별적인 그 부동산 상태에 의해서도 가격이 오르고 내려요. 그걸 개별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일반적 요인은 추상적 원리이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고 감정평가사는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지역 분석이라고 하고 개별 요인 분석해서 개별 분석이라고 그래요. 응? 그러면 일반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부동산 가치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회적 요인이 있고 두 번째가 경제적 요인이 있고 세 번째가 행정적 요인이 있는데 과거 옛날에는요. 이런 거에서 뽑아가지고 사회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은 뭐가 있고 행정적 요인이 뭐가 있다. 다음 중 경제적 요인으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좀 촌티나는 문제인데 요즘에는 좀 덜 내요. 근데 그런 것도 나중에 공부하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는데 일반적 요인이야. 이건 추상적인 원리야. 일반 원리. 근데 그게 실제 감정평가하는 그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무슨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지역에서 일반 요인이 발견돼야지. 그 지역에서 일반 요인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게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니까 지역 요인 분석할 때 일반 요인이 한 번 더 들어와요. 그 동네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의 자연 조건을 살핍니다. 그래야 그 부동산 가치를 알 수 있죠.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상습 수몰지구라는 데가 있죠. 서울에. 중란천 인근에 범람을 하면 꼴딱꼴딱 잠겨가지고 맨날 이렇게 스티로폴로 보트 져가지고 다니고 이런 동네 있잖아요. 장마철에. 그런 동네는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 하더라도 자연 조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 보트 타고 다니면?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가격 형성 요인을 보는데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하면 괜찮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가격 형성 요인이야. 그러면 가격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죠. 가격 발생 요인이 가격을 형성 요인이라는 게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요인이잖아. 이게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서 가격 자체가 오르고 내리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개별 요인으로 보면 개별적인 요인은 그 땅, 그 다음에 건물, 그 부동산 자체의 땅이나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감정평가 이론에서 제가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테크닉,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